서울 시내를 막, 자닫겠구나. 졸닫겠구나. 막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하철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갑자기 누가 인사해서 깜짝 놀라 쳐다보던 뉴스 듣기도 하고, 그죠? 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 뭐,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 황세용, 예. 윤진수, 네. 예. 이찬희, 예. 서채영, 예. 정예서, 예. 홍혜연, 예. 최서윤, 예. 장원영, 예. 권예준, 예. 재정원, 예. 허준영, 예. 강경모, 최정민, 강희원, 예. 문혜인, 손배석, 김민서 국문과, 네. 장한나, 예. 권효정, 예. 당채린, 김영래, 예. 박채린, 맞죠? 예. 오연수, 예. 송지영, 박주현, 예. 이민우, 변세영, 맞나요? 김효린, 예, 효린. 이준수, 예, 맞죠? 박민호, 류승은, 맞나요? 류승은 학생 안 왔죠? 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 기억이 왜 남을지는 좀 이따 보면 알겠죠. 예. 이혜림, 김희교, 예. 김채영, 이원석, 김민서, 한문학과, 맞다, 미안합니다. 예. 이육은, 예, 예. 그 앞에 있는 학생이 일부러 가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페이크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재경, 예. 함유정, 맞습니까? 예. 김선우, 예. 신운자, 맞죠? 최혁준, 예. 정수빈, 예. 이서형, 황서연, 예. 오주영, 예. 기윤재, 맞죠? 예. 김보민, 얼굴 좀 봅시다. 예. 도연 학생 맞았나요? 김민서, 식품공학과 김민서 맞았고요. 배연, 예. 남지우, 예. 선민재, 예. 최민석, 예. 김민수, 예. 유태연, 예. 우시정, 예. 윤지영, 예. 이관수,
안수. 예. 전다윤, 예. 고성우, 예. 이다희, 예. 최예원, 예. 원민서, 예. 서승민, 서승민 맞습니까? 경희수, 예. 신성길, 예. 오다은, 예. 최예은, 예. 우리가 그 육식에 관한 이야기, 또 카포, 일종의 뭐 공장형 축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코멘트를 올려줬는데 비교적 뭐 육식 얘기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코멘트를 좀 골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하지만 그 코멘트 올릴 때 첨부 파일로 말고 그 잘라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코멘트를 안 올리는 분들도 좀 한번 오기 전에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승훈 학생 아직 안 왔죠? 아, 왔나요? 아, 예. 아까는 안 왔었죠, 그죠? 예. 지금 목 상태 괜찮아요? 목이 아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학생들을 배려를 해서 마스크를 쓰고 온 것 같고. 자, 그러면 유승훈 학생의 이야기는 그 참 묘하게 뭐 치맥, 그죠? 치킨하고 맥주, 고기와 술. 그 다음에 삼겹살 하면 대개는 어떤가요? 삼겹살 먹을 때 무슨 술이 좀 궁합이 맞는다 그러나요? 뭐 저는 소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는 뭘 먹어도 맛있는 것 같긴 하고, 그죠? 술은.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방송이 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녹화가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겠지. 제가 맨 처음 술이라고 하는 거 접한 게 고등학교 때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 그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순댓국집이 쭉 모여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집에 가면 그 음식점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면 쭉 가다가 기역자로 싹 꺾어지는, 그래서 기역자에 한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보이지가 않죠. 그 한 자리는 기역자로 꺾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가끔 가서 이제 그 순댓국에 소주를 먹던 그런 공간인데, 고1, 2 때는 감히 가지 못하면 거기 고3들의 전유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3 돼서 가끔 이제 거기 이제 몰래 이제 그때도 이제 요즘 야자라고 하나, 하여간 뭐 이제 수업 늦게 끝나고 나서 각자 알아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몰래 몇몇 친구들하고 가서 가끔 순댓국 시켜서 셋이 같이 가서 뭐 한 병 이렇게 시켜가지고 몰래 먹던. 네. 그래서 그 순댓국과 그 소주의 조합이 환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수하면서 가끔 이제 혼자 그 당시에는 혼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인데,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재수를, 지금도 아마 있겠죠. 남산에 보면 남산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새벽까지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오후 한 2, 3시쯤 너무나 막 심심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때 나와서 이제 시장터에 가서 순댓국을 시켜서, 순댓국에다가 그 당시만 해도 잔술이라고 하는 걸 팔아서, 잔술. 소주 한 잔, 두 잔 이렇게 팔기도 하고, 반병도 팔았어요. 남이 못 간 반병을. 그래서 딱 좋은 조합이 이제 순댓국에다가 소주 반병을 먹으면 너무나 막 행복해지. 그 재수생의 그 외로운,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혼자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추억이 지금도 사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서 가끔 혼자 저녁 때 출출할 때 나가서 이제 순댓국 시켜 소주를 한 병은 저한테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반병은 또 요새는 좀 약간 부족한 듯 해서, 근데 어쨌든 한 병 시켜서 좀 먹다가, 지금 반병을 안 파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재수할 때 그
순댓국과 소주의 그 추억이 지금도 그러니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도 약간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짜장면, 그다음에 이제 순댓국 뭐 이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음식과 술의 조합, 특히 이제 육류와 기름진 육류와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의 조합이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한국에서 그런 특정한 고기 육류와 술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잘 매칭이 되고 또 그게 이제 개인으로 혹은 집단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음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훈 학생 얘기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러시아와 한국이 술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8.7리터, 1리터짜리 8병, 9병 가까이 되는 거니까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죠? 평균치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19세 이상 한국인들이 한 달에 평균 8.5번의 술을 마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마시나 봐요. 그죠? 그래서 약간 사회학적인 코멘트를 달았는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은 개인의 선호 외에도 사회생활, 학교를 포함한 거죠. 학교 생활이 사회생활이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된 탓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의 문화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시나요? 자, 어제 뭐 술 드신 분 혹시 계시면 어제 뭐 맥주나 소주 한 잔 한 분 없을까요? 오직 공부? 오직 공부? 공부하면서 술도 마셔야지. 혹시 없어요? 술 안 마셨구나. 안 마셨. 근데 코멘트가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네? 8.5번씩 술 먹고 막 예. 아이고 무리하지는 그래. 예. 그 제가 말한 건 학교 생활보다도 좀 회사에서 있는 그 회식 같은 걸 중점적으로 찾아본 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죠. 그죠? 예.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화, individualization, 개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흐름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산업화, 뭐 합리화 이런 사회적 변화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경제 발전, 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의 어떤 문화도 전통적, 뭐 집단적 혹은 가족주의적 뭐 이런 것에서부터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고 이게 큰 흐름이죠, 사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전에 왜 구조기능주의, 기능주의적 얘기할 때 뭐 사활칙하고 무슨 뭐 하여간 술 같이 먹고 같이 죽자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 제 또래 집단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제 다음 세대 뭐 예를 들면 뭐 제 사위 뭐 이런 친구들을 봐도 술을 아들도 그렇고 술을 그전만큼 이렇게 많이 먹지는 폭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세대별로 봐도 우리 내 윗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를 보면 거의 뭐 술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너댓새는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술과 건강 혹은 술과 미래 이런 데서 별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구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의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과 또 하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은 지금 산업화 세대는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미래를 기획하고 무슨 내가 노후를 돈을 어떻게 저축해서 어떻게 예비하고 연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적어도 전통적인 사고 방식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종의 문화적 지체라는 말 들어봤죠. 문화적 지체, 그죠? 그래서
사고 방식은 약간 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내가 급여가 얼마이고 그 급여를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뭐 연금을 들고 보험을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그죠? 나라에서도 연금 제도가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초장수 사회가 돼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의 뭐 술을 마시는 문화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윗세대를 보면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우리 아버지가 하여간 그 특별히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매일 직장이 끝나고 나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한 잔씩 걸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게. 근데 우리 세대만, 제 세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하여간 하다못해 교수들도 그렇고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들도 그렇고 그런 모임이 굉장히 흔한 편, 자주 있는 편이었고 만나면 하여간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젊은 세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의례로서 뭐 사발식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술을 막 정말 먹여서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문화는 아니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 뭐 선택을 한다든지 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런 모임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존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구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아직도 집단주의적 문화라든지 공동체적 문화가 많이 좀 살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통시적으로 보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그런 면에서 집단을 기반으로 한 그런 술 소비량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도 뭐 제가 깊이 이걸 뭐 이렇게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 1인 개인 음주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데를 포함해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개인화 속에서 이제 개인들이 술을 먹는 거죠. 집에서 혼자 홀짝홀짝 뭐 맥주를 양주를 뭐 이렇게 먹는다든. 저도 이제 조금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방대학에 있는 교수들 보면 이제 뭐 저도 그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편의점에서 뭐 10,000원에 맥주를 뭐 4캔인가 뭐 하여간 뭐 이런 그런 거를 사다 놓고 이제 밤에 이제 혼자 이제 뭐 TV를 보고 온다거나 이러면서 혼자 마시는 게 굉장히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제 세대는 잘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술을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그 술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게 술이었지 혼자서 그래서 저도 집에 보면 이제 뭐 졸업한 제자라든지 뭐 후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지금은 제가 술을 거의 잘 안 먹기 때문에 그거 알기 때문에 근데 양주 같은 거 그때 양주가 귀했으니까 를 선물 이렇게 받았는데 뭐 정말 10년 20년 된 게 아직도 집에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술을 먹게 안 되더라고 혼자서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먹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렇지 상당히 많이 변했고 혼자서 이제 술을 집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바 같은데 혼자 가서 사실은 혼밥의 단계도 쭉 있고 혼술에 있어서도 뭐 단계가 있다 그러긴 하는데 혼술을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술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술을 먹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술의 의미가 이제 상당히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비율 같은 거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혼자 술 먹는 그런 빈도수라든지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증가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듣기로는 혼자 술 먹는 게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술을 자주 먹고 많이 먹는다. 그리고 대개는 대학생들이 많이 먹는 거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먹는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먹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그 1학년 세미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과 학생들 지난 학기에 이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지도 학생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배정이 된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이제 야 그러면 이제 뒤풀이를 하자. 뒤풀이를 하는데 1. 대안 1. 카페에 가서 커피와 달달한 케이크를 먹을래? 2. 저쪽 두부집 하는 데 가서 막걸리에 뭐 이런 걸 먹을래? 그랬더니 막 2번 막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먹었어요. 막걸리를 뭐 꽤 많이 먹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요즘 신입생들하고 다른데 뭐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되게 친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학생회 활동을 같이 하는 우연찮게 8명인데 뭐 5명 정도는 학생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사회학과 학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친하기도 하고 그 전부터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무슨 활동 이런 것도 하고 뭐 세터인가요? 하여간 준비도 같이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 집단이 제가 만났던 그 2, 3학번 학생들이 좀 특별한 것인지 그래서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인지 그거는 저도 사실 명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는 아마 훨씬 대학생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술이 술 먹는 빈도나 문화가 많이 잦아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성우 학생 아까 그래서 뭐 좀 더 이렇게 긴 코멘트인데 제가 좀 자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자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가지고 예. 좀 한번 소개를 해줄까요, 자신의? 채식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 많이 다뤄져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 분야인 외식이나 배달 음식 부분에서는 과연 채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런 코멘트를 썼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면 채식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배달 플랫폼은 아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해외에는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밀키트나 이런 것도 채식만 취급하는 밀키트가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해외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채식 카테고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채식으로서 운영이 되는지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기사나 이런 게 요즘에는 거의 나오고 있지도 않고 확인을 해보면 채식 카테고리가 여전히 존재는 하나 이게 진짜 비건 푸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등록 절차도 뭐 그냥 점주가 요청을 하면 배민에서 승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제가 써놨듯이 뭐 황고나 수제 고추 피클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채식으로 분류가 된 바가 있어서 비건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과연 저걸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외식의 경우에도 점점 채식 레스토랑이 늘고는 있는데 이게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세계 푸드에서 이번에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도 그냥 일반적으로 접하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잡아서 레스토랑 오픈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일상에서 아마 접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식이 요즘의 트렌드고 또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나 환경 측면에서도 다 좋은 건데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채식의 접근권이 늘어나서 채식주의자들이 좀 채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코멘트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큰 트렌드가 그죠?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먹는데 그와 관련해서 채식주의 혹은 뭐 채식에 비교적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접근권 이런 것 접근성이 굉장히 좀 낮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 어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약간 대안을 좀 제시를 했는데 어떤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채식 관련 산업이나 뭐 그런 제가 말한 뭐 배달 플랫폼이나 외식 부분에서 그런 거에 뛰어들려는 뭐 스타트업한테 좀 지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비건 레스토랑도 2, 3만 원 사이로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채식의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가격대의 레스토랑에게 조금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푸드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겠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죠? 어때요? 또 다른 분 혹시 아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줬는데 혹시 덧붙이고 싶은 학생 있을까요? 저는 처음 들어본 또 베러 베키아네 누보는 무슨 뜻인가? 이게 지금 신세계 푸드에 만든 레스토랑인가 보요 비건 레스토랑. 예. 가봤어요? 아니요. 가보지 않고. 뜻은 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베러가 베터는 아니겠죠, 설마. 그죠? 괜히 빠다 굴린 거는 아니겠지.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채식에 좀 이렇게 채식주의자는 아닐지라도 뭐 채식주의자도 좋고 아니면 채식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시도를 하거나 음식의 어떤 전환을 추구하는 분 계실까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혹은 이런 문제 제기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을 좀 이렇게 나눠 공유해 주실 분 나올 때까지 5분 동안 약간 쉬도록 할까요? 네. 특별히 채식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저는 관심 없어요. 연구자로서. 네. 이게 약간 뭐 채식 레스토랑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 보면 계급적 구별짓기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르디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구별짓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서양 문화 이런 데서 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라고 하는 게 그전엔 소득이나 경제적인 측면만이 강조됐다고 하면 그래서 계층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라든지 혹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층 간의 불평등을 어떻게 보면 더 구조화하고 이렇게 공고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는다든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짓고 계급적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더 섬세한 계급적 차이를 이렇게 강화하는 그래서 혹시 채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비거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동물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약간 상업주의적 전유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채식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으로 내가 뭐 상류층이라든지 혹은 뭐 교육 지식적으로 내가 더 이렇게 뭐 이런 구별짓기의 한 요소가 될까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대로 채식주의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이런 공장형 축산의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살처분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본인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뭐 이제 채소를 사다가 맛있는 샐러드를 하고 나물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서 이거 뭔가 힙해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인다 이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로서 특정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전하는 거지 결국 메뉴당 2, 3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특정 계층을 이렇게 타겟팅하는 마케팅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또 베로 베키아 아에 누보. 이거 뭐 가봤는데 내가 금방 뭐 계급 얘기해가지고 얘기 못하. 연구 차원에서 가보신 분 있나요? 한번 내가 가보지는 못하고 구글링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네. 예. 어쨌든 좋은
정보, 코멘트, 문제 제기 고맙고요. 예. 자, 지난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하여간 축산, 고기와 관련된, 고기 생산과 관련된, 특히 카포, 집중 사육형 축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를 좀 경험적인 얘기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벌써 축산이 우리 고기의 소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22년도에 이미 2022년도에 한국인들이 연간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실제 농업 총생산,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에서 축산의 비중이 2006년도에 벌써 쌀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소를 키워야, 돼지를 키워야 경제적인 어떤 부가 혹은 소득이 혹은 뭐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되는 그런 구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전체 농경지의 6%.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만큼 축산이 훨씬 토지 효율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좁은 땅에 많은 가축을 집어넣고 거기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토한 미국식 산업 축산 혹은 공장형 축산 모형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점점 우리나라도 공장형 축산 혹은 뭐 뿌띠 공장형 축산이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형태가 됐고 더 나아가 2000년대 들어오면 특히 육계, 고기, 닭 및 양돈, 돼지의 경우는 수직적 계열화를 이제 진행해 왔거나 했죠. 특히 뭐 하림 같은 경우 이제 닭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수직적 계열 구조 안에 포섭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그 축산 가축 수예요. 우제류, 소, 돼지류죠. 우제, 소, 돼지, 소 200만 마리 정도였다가 지금 정확한 통계가 아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330만 마리, 그 다음에 젖소, 돼지. 젖소는 왜 평생 우유를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코멘트에 올라오지 않았던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죠? 계속 궁금해요. 가금류, 그죠? 닭이나 오리 같은 것들이고 육계, 고기 닭이 4,100만 마리에서 1억 마리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한국인들의 육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국내 축산의 어떤 규모화, 그 다음에 가축 생산, 가축 개체의 증가로 이런 것들을 채우고 있고 또 하나는 수입이죠, 수입. 그래서 국내 축산 부분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내 소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도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고기, 소나 젖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가 무엇을 먹을까는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무엇을 먹냐 하면 곡물 사료를 먹는다. 특히 옥수수와 콩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그 옥수수와 콩은 대개는 거의 대부분 수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수입 곡물을 먹거나 외국에서 생산된 곡물을 먹은 소나 돼지를 우리가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좀 구체적인 어떤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역시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고기 먹기 혹은 고기 생산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박정희 체제가 1962년도에 본격적으로 출범한 후에 국가에 의한 다양한 기획들이 이루어지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그래서 이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뭐 그다음에 외화, 달러 벌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농축산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1960년대에 아직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겠죠, 그죠?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가 궤도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농축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프로젝트들을 발표를 하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경제나 소득 향상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포섭하려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축산진흥 4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68년도에 67년도 말인가 68년도에 박 대통령이 호주, 뉴질랜드 지역을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축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여러분들이죠, 국민들이 건강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고기를 당장 먹이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우유를 이제 먹여야 된다. 그래서 대관령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시범 사업처럼 대관령에다가 목장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개인들이 소를 몇 마리 키우거나 아주 소규모의 젖소 농장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대규모 목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온 국민이 매일 우유 한 잔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건강한 몸. 그래서 이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968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훈령이라고 할까,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 들어본 적 있나요? 국민교육 헌장? 없나요? 그럼 당연히 없겠죠. 예. 국민교육 헌장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국민교육 헌장, 지금 노트북 있거나 그런 분들. 1968년도에 발표가 됐을 거예요, 아마. 맞죠? 국민교육 헌장.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그 안에서 이제 일종의 피통치 주체로서의 국민을 만드는데,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하느냐, 국가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개인, 또 뭐 국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개인,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그래서 68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을 만드는 곳이니까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나요? 국민교육헌장 시작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래요? 아까 그 이미지에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그죠? 역사적 사명을 저의 기억이 아직도 국민학교 다닐 때 맨날 못 외우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열심히 외웠던 게 지금 아직도 한번,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나빠서 중반 부분, 중후반 부분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예. 어떤 국민을 만들려고자 했는지. 예.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과 그죠? 예. 튼튼한 몸으로 튼튼한 몸.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반공민주. 예.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근면한 국민. 예.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 찾는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예. 줄기 대통령 박정희 아마 네.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굉장히 강한 국가가 이제 새롭게 국민 국가가 출범하고 특히 이제 박정희 체제 안에서 국가가 원하는 방식의 시민, 국민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봉사하는 객체화된 어떤 그런 국민 만들기가 있고 뭐 충성이라든지 조국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리고 우리는 조국의 발전을 위한 그런 일꾼으로서 이제 튼튼한 몸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입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다. 1979년도에 박정희 씨가 이제 총에 맞아서 사망했을 때 1979년 10월 26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식이 학교에 알려진 건 그 다음 날 10월 27일인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고3 때 교실에 있다가 그 소식을 이제 스피커로 듣고 막 대성통곡을 대부분 다 학생들 다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국민이었기 때문에 거의 정말 갓정이였거든요. 갓정이 정말 정말 주인이다, 뭐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 그런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박정희가 뭐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일상을 이제 관리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혼분식 얘기도 했지만 혼분식뿐만이 아니라 우유.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연구하고 싶은 부분 가운데 하나 것도 이거예요. 사실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군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보면 제가 고등학교 이럴 적에도 이제 꼭 그 무상으로 우유가 나왔거든요. 서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우유를 먹는 거. 근데 군대 가서도 보니까 우유가 이제 계속 뭐 저녁 때 보면 간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한국인들에게 우유라고 하는 음식이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영양 음료로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보급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정한 업체 아마 제가 먹던 우유는 다 서울 우유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유라고 하는 그 음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가 기획, 국민의 건강한 몸 만들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 통해서 우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건강 음료고 그 국민들이 모두가 먹어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축산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축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고 삼양, 서울 우유 뭐 이런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것처럼 뭐 녹색혁명, 그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70년대에 박정희의 농촌 정책이었어요. 농촌. 그래서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포섭하려는, 왜냐하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막 이루어졌는데 60년대, 70년대 초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19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농민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 전까지는 무조건 농촌은 혹은 농민은 박 대통령, 박정희 씨를 지지하거나 보수적인 지지자, 이승만부터 시작해서를 지지했었는데 1971년도 선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농민들의 표가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당시에 박정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누구? 혹시 성은 김 씨예요. 자, 그러면 약간 좁아지죠, 그죠? 땡. 김영삼이 아니면 누굴까요? 그렇죠, 김대중 씨죠. 김대중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1977년도 대선에서 여러 가지 부정 투표의 그런 그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게 박정희 씨가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직선제를 없애죠. 언제까지? 전두환 체제까지. 그리고 이제 노태우 체제에서 이제 직선제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대통령 간선제를 소위 말하면 반민주화 제도가 이제 자리 잡게 되고 10월 유신, 그러니까 박정희가 평생 동안 대통령을 하도록 개헌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제 10월 유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하면 농민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골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농민들이 주로 전라도 지역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남과 영남의 어떤 갈등과 경쟁은 일부 문화적으로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박정희 체제가 출범하고 나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 대한 투자, 대구, 구미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점점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제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1971년 대선에서 호남표들이 김대중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지역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은 정치인과 언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시켜 왔다고. 지금처럼 이를테면 대선 끝나고 나서 혹은 총선 끝나고 나서 영호남, 그러니까 이제 딱 지도를 놓고 보면 완전히 막 색깔이 다르잖아요. 양쪽 지역이. 그죠? 이렇게 심화된 거는 내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인들의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원은 1970년대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도 깊이 관련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 부문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그 의도가 새마을 운동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도 당신들도 열심히 일하면 도시인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불을 당기는 그런 기획이 새마을 운동이었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서 뭐 마을길도 넓히고 무슨 뭐 지붕도 근대화하고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새마을 축산해서 이제 벼농사만 짓고 이래서는 뭐 돈 벌기 어려우니까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렇게 해라, 돼지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면 부가적인 소득을 올려서 여러분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름으로 그 의도로 새마을 축산을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돼요.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축산업이 이제 점점 커지면 혹은 커지려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는 전통적으로 그냥 한 가구에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던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이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먹이.
풀 먹여가지고는 되는, 볏짚 먹여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료를 먹여야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의 사료 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독점되기 시작, 지금도 독점되고 있죠. 그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80년대 만들어진 이런 구조가. 그래서, 배합사료, 그런 곡물과 이런 걸 합쳐서 이렇게 콩, 옥수수, 그 밖에 이제 잡곡류라든지 뭐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을 가미한 배합사료, 그다음에 종축, 이제 씨앗이 되는 닭, 돼지, 소. 그 처음에 이제 그 알, 새끼 혹은 정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익숙한 CJ, 제일제당, 미원, 삼양 이런 기업들이 사료에 대한 독과점을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우유 부분까지 삼양 우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게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곡물과 축산의 동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양 부문의 규모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축산 농가들도,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이제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서 버티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점점 소수의 대규모 축산업 농가들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료 부문도 이제 작은 중소 사료 업체들은 다 도태되고 몇몇 대기업 중심의 사료, 그래서 이제 곡물 축산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건 뭐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공장형 축산을 하게 되면 되게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전업 축산이 증가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는 1995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 그리고 그 결과로서 WTO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전체 어떤 농식품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엇보다 이제 농산물을 자유로운 무역의 어떤 상품으로 이제 표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든 나라가 농산물을 자유롭게 교육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제3세계의 농민들이 도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농민들 혹은 농민 조직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농식품 체제가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쟁력 뭐 강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 중소 축산 농가들을 이제 점점 이제 배제시키고 대농 중심의 대규모 축산 농가 중심의 어떤 축산업 지원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 기업화, 그다음에 지역적 전문화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축산 혹은 뭐 미국적 축산이 비록 미국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78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 7배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양돈의 경우에. 같은 기간에 한국에서는 326배 증가. 그래서 1978년만 해도 농가당 한 3마리 정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농사 지으면서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돼지 한 3마리, 소 1마리, 뭐 닭 이렇게 키우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되고 977마리, 그죠? 한 농가당. 이제는 이제 부업이 아니라 그 돼지만 키우는 거죠, 사실은. 돼지만. 자기 땅에다가 돼지만 키워서 돼지를 판매하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자연스럽게 중소규모의 양돈 농가들은 사라졌다. 결국 양돈 농가가 67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돼지의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농가 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각 양돈 농가당 돼지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977마리로. 양계,
양계의 경우도 비슷한 어떤 그 전문화, 규모화, 기업화를 더 빠르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의해서 계열화, 그래서 곡물축산업 복합체에 의해서 양계 부분을 처음에 뭐 사료, 지난번에 보여드린 미국의 어떤 육계 산업의 그림처럼 뭐 사료, 종계, 뭐 그다음에 그 게사, 나중에 그 브랜딩, 무슨 뭐 이렇게 가공 이런 것들을 계열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되어 왔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업체 기업, 뭐 예를 들면 하림 이런 데서 그 농가들에게 그냥 사육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과정들 병아리, 사료, 항생제, 사육 매뉴얼, 유통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제공하는, 그래서 제공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주어진 매뉴얼에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혹은 이제 사육비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힘의 관계가 불균형적인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1년에 한 8억 마리의 닭이 국내에서 도축되고 있다고 해요. 8억 마리의 닭을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죠? 8억 마리 플러스 수입,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먹고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국내 양계 농가의 90% 이상은 전부 다 계약농. 그래서 이제 자주적인 어떤 육계 농가가 아니라 기업의 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계약 농가이고, 전체 계약 농가의 50%가 하림이라고 하는 기업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평평성, 그런 시장이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들을 무시한 그런 독점적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홈페이지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네. 조금 도와주시면. 네. 하림은 78년도 익산, 전라북도 익산이라고 아시죠? 그죠? 원광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익산에 아예. 좀 전에 요거 화면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군요. 자, 이건 공식적인 홈페이지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가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보면 뭐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소비자 지향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 닭과 관련된 초기 전방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첨단 설비,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데 뭐 병아리들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종계, 닭의 조부모, 우리가 먹는 치킨의 조부모 격인 닭. 원종계는 140일 동안 길러준 후부터 알을 낳는데요. 원종계가 낳은 알은 전문 부화장, 지난번에 보여드린 해처리라고 그러죠. 전문 부화장에서 20일의 기간, 보통 3주면 병아리가 되죠. 그죠? 그건 알죠? 옛날에 그 에디슨이라고 알죠? 과학자가 어렸을 때 이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시키려고 달걀을 이렇게 안고 있었던 이야기, 동화책 안 읽어보셨나요? 그런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동화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외갓집에 가가지고 비슷한 짓을 하다가 외할아버지 엄청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한 3시간 품고 있는데 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밥 갖다 달라고 그랬다가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결국 그 달걀 프라이를 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3주를 품어야 된다. 보니까 지금 또 21일이네요. 그죠? 기간을 거쳐
종계 병아리로 탄생되고 보통 이 원종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 그러니까 팩트를 그냥 기술한 거예요, 그죠? 이 원종계 한 마리는 보통 308일, 44주 동안 알을 낳고 일생 동안 최대 150개 정도의 원종란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344주 동안 알을 44주 동안 알을 낳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오랫동안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308일을 지나면 아마 그 알을 낳는 뭐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겠죠.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 부화를 달걀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조명 같은 것들을 끄지 않는다든지 계속해서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데 아마 308일이 지나도 알은 낳긴 낳지만 그 전처럼 이렇게 생산성이 높지 않고 혹은 사료를 먹으면서 뭐 이렇게 오래 질질 끌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마 308일이 지나면 이제 아마 도축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축을 하겠죠. 도축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닭고기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죽인 닭을 그냥 뭐 땅에다 묻는다든지 혹은 태운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사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이런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종계.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닭은 그 부화된 우리가 보면 치킨의 부모 닭이라고 하고 종계도 140일 동안 길러진 후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고 이 낳은 알도 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종계가 가지고 이것도 알을 낳는군요. 예, 알을 생산하고 치킨의 엄마라고 얘기했죠. 치킨의 엄마. 그 다음에 육계 치킨. 육계는 우리가 먹는 치킨을 말하고 종계가 낳은 알을 전문 부화장에서 병아리로 탄생시키는 전문 농장에서 길러지고 육계 병아리는 동물 목질을 적용한 최고의 사육 환경에서 35일 동안 5주 동안 키운 다음에는 이제 출하하는 도살을 하는군요. 그죠? 5주 정도 키우면 더 이상 키우게 되면 그 전에 말씀드린 곡물 과학으로 볼 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요때 도살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만 위로 아까 종계 하림에서는 산란계 달걀에 대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육계 중심으로 우리가 먹는 닭 중심으로 이렇게 이 과정을 보여준 건데요. 다시 돌아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림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닭 농장으로 종계 사육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굉장히 이런 소위 말하면 현대적인 양계 산업의 가장 뭐 대표적인 그런 회사가 됐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곡물, 왜냐하면 이제 곡물 해운 이 사료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들, 해운,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식품, 제조, 유통, 판매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등 생태계 에너지가 시작되는 자연에서부터 고객의 식탁까지 이어지는 식품의 가치 사슬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먹는 많은 닭은 하림부터 온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그 카포 이런 집중 사육형 축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국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 한국의 어떤 축산업에 좀 특수한 문제들이 좀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사료예요, 사료. 사료 곡물의 자급률이 5% 미만이고 1년에 한 2,200만 톤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 주로 이제 옥수수와 콩이죠. 은 사료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옥수수 대두는 GM이죠. 그죠? GM 유전자 조작 혹은 변형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항상 이 그림의 뒤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GM이 뭐 쌀이나 밀에도 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어떤 우려 때문에 혹은 소비자의 선호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잘 유통되지 않는 것이고 사료는 사실 뭐 그런 내로부터 약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대부분 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콩이다. 그 다음에 연간 도축하는 80만 마리의 소, 1,400마리의 돼지, 6억 마리의 닭의 생육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가축 분뇨. 일일 분뇨 발생량 한우 13.7kg, 한번 13.7kg라고 하는 분뇨를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하루에.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젖소는 더 많은, 그래서 아마 젖소는 우유를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수분 섭취량도 많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37.7kg, 그죠? 이게 아마 어린이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양의 분뇨를 계속해서 배출을 해야 되고 돼지 5.1, 닭, 오리 뭐 이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개체수의 가축들이 우리의 고기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키워지고 있고 그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배설을 한다. 그죠? 그 배설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문제고 사료도 문제고 배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역사회, 지구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 4,653만 톤의 분뇨가 있고 74%는 개별 농가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되게 이제 하천으로 약간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고 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축산 단지가 있는 지역은 농민들과 갈등, 일반 농민들, 경종,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갈등이 있죠. 악취라든지 뭐 하다못해 제가 지난번에 남양주군 어디 가니까 큰 규모는 아닌데 어쨌든 작은 규모의 축산 그 농가가 있던데 그 주변에 가보니까 벌써 그 분뇨 냄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자원화 처리 과정을 거치는 건 10% 이하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땅덩어리가 넓다고 하는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축산업에 굉장히 좀 특수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항생제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생제 사용이 특히 이 사료 첨가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배합 사료, 이제 축산 농가들이 무슨 따로 이렇게 막 곡물을 사다가 스스로 막 배합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다 이제 이미 배합된 그런 대기업 사료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먹이는 건데 그 사료 안에 이제 그냥 일종의 식품 첨가물처럼 사람으로 치면 사료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생제 남용이, 왜냐하면 항생제를 써야 쓰게 되면 혹시라도 전염병 같은 데 걸리게 됐을 때 혹은 잘 걸리지 않거나 걸려도 문제가 덜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오남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하천이나 혹은 토지 이런 데 보면 항생제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 항생제 내성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이 써야 되는 일종의 악순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배합 사료의 문제로 인한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다. 그 밖에 이제 우리나라의 집약형 축산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전염병들을 대규모로 발생시키는 개체수가 많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누구 하나가 걸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빠르겠죠. 그래서 조류 독감 그 역사를 쭉 보면 굉장히 사실 일상화됐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독감에 걸리게 되면 뭐 이거를 뭐 치료를 사람 같으면 우리 독감 걸리면 치료를 한다든지 독감이 유행이다 그러면 백신을 놓지만 특히 뭐 이제 오리나 닭 같은 경우는 백신이 있지만 백신 값이 일단 비싸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업적 관점에서 경영적 관점에서 보면 효율적인 거는 정부에서는 그냥 일단 그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한 농가의 닭이나 오리는 전부 다 살처분, 그다음에 매립하죠. 그다음에 주변 농가들을 이제 전부 다 포위해서 반출을 금지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 구제역 이게 이제 이 제자가 발이라는 뜻이 발. 그래서 입과 발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어린이 수족구 있죠, 그죠? 애들이 걸리는 입과 뭐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 수족구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구제역은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굉장히 1% 이하로 알고 있어요. 수족구나 혹은 구제역에 걸려서 소나 돼지가 잘 죽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걸리면 거의 100% 죽죠. 왜냐하면 다 살처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무슨 그 심포지움에서 이제 토론을 할 때 방역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족구에 걸려서 죽은 소나 돼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왜냐하면 죽으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그 가운데 1%가 죽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앓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걸리게 되면 그게 이제 보고가 되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서 도사를 하고 이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소의 입장에서 돼지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멀쩡한데 입만 조금 염증이 났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수족구에 걸린 소와 같은 농장에 있었다고 해서 혹은 3km 혹은 1.5km 반경 안에 있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매몰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상품 고기로서의 닭, 돼지, 소이기 때문에 그 상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순전히 접근하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정말 해마다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그래서 뭐 살아있는 돼지를 뭐 그 한꺼번에 묶고 그 소리 때문에 뭐 그 트라우마 걸리는 그런 공무원 이야기 이런 것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블랙보드에 가시면 토론실의 자료실인가에 그 우리 조교 양유정 선생이 이렇게 동영상도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도 올려놨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잠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 한국의 농업과 먹거리 위기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